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최영이 무너지다 위화도 회군입니다. 고려 말의 충신 중에서 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최영은 충수광 3년 사헌부의 관리를 지낸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흔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을 최영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는 최영의 아버지가 최영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아버지는 문관이었지만 용모가 건장하고 완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최영은 무관이 되었습니다. 최영은 충정왕 2년부터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 왜구를 물리치며 무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 원년 9월 공민왕의 측근인 조일신이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 등 부원 세력을 제거하려 시도한 조일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난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최영은 정사품 무관벼슬인 호군에 제수되었습니다. 공민왕 12년 2월 홍건적의 침입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개경으로 돌아오던 중에 흥왕사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공민왕의 측근인 김용이 보낸 자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공민왕의 목숨이었습니다. 공민왕은 환관에게 엎혀 도망쳤고 왕으로 가장해 침전에 대신 누워있던 환관 안도치가 자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자객들은 자신들이 공민왕을 죽이고 반란에 성공했다고 믿었으나 곧 최영 등이 이끌고 온 병사들에 의해 진압당하고 말았는데 이를 흥왕사의 변이라 합니다. 최영은 이때 세운 공으로 종 이품벼슬인 판밀직사사에 제수되었습니다. 공민왕 12년 5월 원황실이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훈군을 왕으로 삼고는 요양의 군대를 출병시켜 덕훈군을 고려로 호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습니다. 공민왕 13년 1월 마침내 덕훈군을 앞세운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의 정예병력이 이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수로 부상했습니다. 공민왕 14년 3월 왜구가 개경의 바로 앞인 강화도와 교동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조정은 최영에게 왜구를 막도록 했지만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 즉 세조의 어진을 왜구에게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공민왕에 의해 등용된 신도는 이를 빌미로 최영을 참소했고 공민왕은 최영을 계림윤, 즉 지방관리로 좌천시켰습니다. 이때 최영은 비록 신돈의 모함으로 좌천되었지만 자신이 목숨을 보전하게 된 것은 임금의 은혜라며 고려 왕조에 대해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공민왕 20년 7월 신돈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민왕은 지방에 있던 최영을 개경으로 불러 정이품벼슬인 문화찬송사로 삼았습니다. 공민왕 23년 7월 제주도에서 원의 잔당들이 일으킨 목호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원의 말 목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을 기르던 몽골족 목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공민왕은 최영에게 군사를 이끌고 제주도를 토벌하게 했고 최영은 난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이 제주도 정벌을 위해 개경을 비운 사이에 공민왕은 시해당했고 왕유는 이인임의 의도에 따라 어린 우왕이 승계했습니다. 최영이 개경에 없을 때 공민왕이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은 우왕에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이는 훗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인한 최영의 몰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왕 원년 5월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는 이인임 등 친원파와 정도전 등 친명파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중원에서 새로 일어난 명의 힘이 강해지면서 원은 중원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나서 북원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왕을 옹립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된 이인임은 정도전에게 직접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이인임의 지시를 거역했고 결국 그는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정몽주, 박상충 등 신진 사대부들은 이인임의 친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임은 그들을 모두 유배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영은 박상충 등을 직접 국문하면서 이인임을 도왔습니다. 최영은 이인임으로 대표되는 권문세족의 권력을 지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우왕 2년 7월 그동안 해안 지역에만 출몰하던 왜구가 부여와 공주 등 내륙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왜구 때문에 해로를 따라가는 조운선을 이용하기보다는 내륙의 육로를 이용하여 미곡을 수송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왜구들도 곡식을 찾아 내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최영은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홍산, 즉 부여로 출정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출정을 말렸으나 최영은 직접 왜구를 치러 가겠다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구는 삼면이 절벽이고 길이 단 하나뿐인 곳에 진을 치고는 험준한 지형을 무기로 삼아 고려군을 위협했습니다. 기세에 눌린 고려의 장수들이 왜구를 공격하지 못하자 최영이 앞장서서 용맹하게 돌진했고 마침내 고려군은 왜구를 크게 무찔렀는데 이 전투를 홍산대첩이라 합니다. 홍산대첩에서 승리한 최영의 모습은 왜구들의 두려움을 사 두려워할 자는 오직 백발의 최만호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조정에서는 바닷가에 인접한 개경을 버리고 내륙의 철원으로 천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왕 3년 5월 우왕은 철원으로 천도하려 했지만 이는 최영의 반대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왕 7년 6월 우왕이 술에 취해서 말을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수레를 타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최영은 충해왕과 충수광의 사례를 들며 우왕의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최영은 우왕에 대한 충언을 아끼지 않았고 우왕은 최영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왕 13년 12월 이인임의 측근인 여몽방의 간호가 전직 관리였던 조반의 땅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반이 분을 못 참고 여몽방의 간호를 죽이자 여몽방은 자기 간호를 죽인 조반에게 모반을 꾀했다는 죄명을 씌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왕 14년 1월 이 사건을 알게 된 우왕은 직접 최영의 집에 가서 논의했고 이인임은 물론 그의 측근인 임견미, 여몽방을 모두 제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견미와 여몽방은 처형당했지만 이인임은 살려주고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인임과 그의 측근들이 모두 제거되자 우왕은 최영을 문화시중으로 삼았습니다. 무장 최영이 고려조정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우왕은 최영과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최영의 딸을 제2비로 맞이했습니다. 최영은 자신의 딸이 정실소생이 아닌 선열하며 극구 거절했지만 우왕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왕 14년 2월 명의 황제는 철령 이북의 땅을 자국의 영토로 삼겠다는 뜻을 고려에 통보했습니다. 원래 고려의 영토였던 철령 이북은 한때 원이 쌍성총관부를 설치해서 지배한 적이 있었지만 공민왕이 수복운동을 벌여서 다시 고려의 영토가 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은 이곳이 원래 원의 영토였기에 이제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요동 지역에 천령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기구인 천령위를 설치했음을 알렸습니다. 고려 조정은 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즉 명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명과 화친할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다수의 의견은 화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몰래 요동 정벌을 계획했습니다. 고위 관리였던 이자송이 이를 말렸지만 우왕과 최영은 자신들의 계획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습니다. 우왕 14년 4월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 계획을 이성계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 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이를 사불가론이라 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다. 둘째, 농사철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셋째, 모든 군사가 북쪽으로 몰려가면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다.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녹아 느슨해지고 군사들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다. 우왕이 요동 정벌을 중지할 수 없다고 하자 이성계는 군사를 먹일 양식이 풍부해지는 가을에 출병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우왕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왕은 요동 정벌을 반대하다 죽임을 당한 이자송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성계를 압박했고 끝내 요동 정벌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로,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는 총 5만 명 규모의 병력이 요동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요동으로 가지 못하고 서경, 즉 평양에 머물렀는데 이는 우왕이 최영을 자신의 곁에 두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공밀왕이 시해당한 것이 최영이 목호의 난을 정벌하기 위해 개경을 비우고 제주도에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도착한 요동 정벌군은 계속된 장마로 인해 더는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최영에게 회군을 요청했지만 최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왕 14년 5월 회군 요청을 거절당한 이성계는 마침내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진군했습니다. 서경, 즉 평양에 머물던 우왕과 최영은 급히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몰려오는 5만의 대군을 막을 병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경은 함락당했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만주 지역을 영토로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려사 전료에는 요동의 군사는 모두 오랑캐를 정벌하러 가고 성 안에는 다만 지휘관 1명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대군이 이른다면 싸우지 않고서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첩보를 최영이 입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첩보가 사실인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벌 자체가 아니라 정벌로 확보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위화도 왜군이 있기 18년 전인 공민왕 19년 11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요동의 동령부를 공격해서 함락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끊임없이 남쪽을 침입하는 왜구와 점차 강성해지는 명의 압력 속에서 고려가 이 땅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어려웠기에 군사를 바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던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무모하게 감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려 초기인 예종 3년에 확보한 영토였던 동북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를 상실한 여진족은 빼앗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동북 구성을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고려는 끊임없는 전쟁에 직면해야 했고 동북 구성을 지키기 위한 고려 병사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종 4년 7월 고려는 동북구성을 여진족에 반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성계의 요동정벌은 그 자체로는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고려는 정벌을 통해 확보한 영토를 유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명의 주력군에 의해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자성과 이성계를 비롯한 많은 신하가 이러한 생각으로 요동정벌을 말렸지만 우왕과 최영의 고집은 끝내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를 막아내며 끝까지 우왕을 지키던 최영은 마침내 우왕에게 2번 절하고 나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이 회군하게 된 것은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은 유배를 떠났고 얼마 후 참수당했습니다. 최영이 죽는 날에 개경 사람들은 저자를 파하였으며 길거리의 아이들과 시골의 여인네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은 죽으면서 내가 어떤 탐욕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의 무덤에 풀이 날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아 적분, 즉 붉은 무덤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다만 1976년 무덤에 때를 입혀 지금은 풀이 나고 있습니다. 최영은 강직한 데다가 충성스럽고 청렴하였으며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영의 성품은 고지식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모두 자기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영은 반대하는 중론을 물리치고 요동 공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나라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윤소종은 이런 최영에 대해 공은 한 나라를 뒤덮지만 죄는 천하에 가득 찼다 라고 평했습니다. 물론 최영은 청렴한 고려의 충신이었지만 그는 고려를 무너뜨리는 사회의 구조적 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영이 죽고 4년 뒤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